2주차 때는 2012학년도 연대 사회.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2013학년도까지 할 거고, 시간이 안 되면은 3주차까지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2013학년도 최종 정리를 하고 끝낼 예정인데, 2012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역대 연세대학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선생님 개인적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또 가장 안타까운 문제고, 특히 2012학년도 오늘 하는 인문계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우면서 거의 솔직히 합격한 학생들도 제대로 답을 수밖에 한 학생들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문제고 또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오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 풀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풀어본 사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려요? 아니요. 이거는 솔직히 강사 선생님들도 잘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왜 어렵고 왜 논란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좀 아쉽지만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세대학교 논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일단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부터 조금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제시문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건 연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과연 논술이 쉬울까? 제시문이 쉽게 출제된다고.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은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쉽게 내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많이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학교 측이 교과부의 요청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제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기존의 연세대학교에서 항상 출제했던 그런 논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약간 변형된 문제, 변형을 가할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2학년도랑 2013학년도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봐도 2012학년도 같은 경우는 발문이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점이 있었고, 2013학년도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은 단순해졌지만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 여기도 이제 다 작년에 시험을 봤겠지만은 대부분 다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다 불러놓고 다시 한번 답안을 풀게 해봤더니 의외로 만족할 만한 답안을 써내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쉽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 가장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문제 형태로 보면은 작년 2012학년도 사회계열같이 이렇게 한 사회의 새로움이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라고 일종의 공통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제시문 가나다를 세 개를 논지를 비교하라. 이렇게 3자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연세대학교 1번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2013학년 때는 공통 논제를 안 줘요.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논제상에서는 사실 좀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시문을 좀 쉽게 출제되니까 공통 논제를 그래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기본적인 비교, 3자 비교 논제는 똑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통 논제를 안 주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거기서 분석 결과 공통 주제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계열 같은 문제인데, 제시문 가다시 1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셔. 이거는 전형적인 고려대학교 논제예요. 적용설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론을, 원리를
나와 다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라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데 전형적인 고려대학교 비교 논제인데 연세대학교 차용원에서 문제를 냈어요. 이런 식도 있고 그 다음에 2012학년도 비교 문제를 보면 이때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했어요. 항상 연세대학교 1번 문제는 3자 비교 문제인데 뭐라?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양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라는 논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논제상에서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문제도 좀 더 설명하겠지만 3자 비교로도 출제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항상 제시문이 3개가 나오고 그 3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예.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예. 적용 설명형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고 3자 비교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2학년도 인문계열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예. 전체적인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 동일한 문제다. 그렇게 접근하면 될 거예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변형이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해석하고 어떤 제시문 하나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평가시오. 해석하고 평가시오.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발문이 길게 나와 있지만은 전제 조건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시오. 해석하고 평가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2013학년도 사회결 문제도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번 문제는 사실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논제상의 변화를 안 줘도 자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교 입장에서도 그다지 크게 논제상의 변화를 안 줘도 분별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변화가 논제상의 변화를 줘서 이때처럼 무지막지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이때는 완전히 참신한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항상 익숙한 형태의 논제를 줘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논제를 주고 2시간 안에 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좋은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논술에 있어서 논리력, 독해력, 분석력 같은 걸 다 평가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세대학교 논술, 논제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연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논제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조금의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2012학년도 요거는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논술의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됐다가는 욕을 엄청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잔잔한 변화는 논제상의 변화는 줘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2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문제에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집 페이지도 선생님이 알려줄 텐데 일단은 자료집보다는 요거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2012학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연세대학교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낭비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제시문 가, 나, 다 낭비의 주제를 빼고 제시문 가, 나, 다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글이에요. 네.
이런 공통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3자 비교가 가능한 문제예요. 논제상에서는 양자 비교를 한 다음에 비판을 하라고 하지만은 이 제시문 3개의 연관성을 놓고 봐서는 이런 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낭비라는 공통 주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가요. 비교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 답안을 채점해보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시문 가는 어떤 공통 주제에 맞게 일반화를 했어요. 나와 다는 일반화를 안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문제를 내요. 가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하기 쉽게 이런 주제와 상관이 있는 그런 어떤 서술형의 어떤 그런 문제를 낸다면은 나는 문학작품이라든지 다는 일반 사례라든지 그렇게 일반화, 추론화를 하기 힘든 그런 제시문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반화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요약을 한 다음에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가, 나, 다 하고 비교가 끝난 거라고 답안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요약일 뿐이지. 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답안이 거의 70%예요. 채점을 해보면. 예. 실제 시험장 가도 이렇게 쓴다고. 자기는 사실 여기서 이제 비교 논제 못 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년 동안 풀어봤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를 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서로 상관성이 없을 것 같은 제시문들을 이런 공통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화 추론화를 잘 해가지고 범주 안에, 같은 범주 안에 놓고 같은 라인에 놓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세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에서 비교 문제는 대한민국 어떤 대학별 논술고사에서도 다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비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성이 없을 것 같은 제시문들을 공통 주제 안에서 같은 범주와 일반화를 시켜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낭비의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낭비가 여기서 말하는 낭비는 뭘까? 그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낭비가 네이버 사전에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햄프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낭비라고 하면은 햄프게 사용하는 쪽으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헛되이 사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가나다 다 봐도 뭐냐면은 낭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 제시문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상에 서로 어떤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학교의 출제 의도가 잘 나와 있는데 인간의 행동과 정신활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거나 그것의 관리 방법을 다룬 다양한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기까지가 사실 1번 문제였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적 분석력, 표현력, 독창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행동 이게 제시문 가와 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신활동 같은 경우는 다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와 나가 인간의 활동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서 밑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본 거니까는 다 안다는 전자에 바로 설명을 들어갈게요. 가 같은 경우는 낭비의 추구 원리, 나 같은 경우는 절약의 추구 원리라는 이런 원리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적용하고 여기서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은 가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의 새로운 정신활동이라는 영역에 적용해서 비판을 해봐라. 네. 그런 출제 의도를 알아내라. 이게 학교 측의 출제 의도예요. 네. 연세대학교가 왜 문제가 어려운가 하면은 출제 의도를
알아낼 것처럼 쉽게, 알아내기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에요. 함정에 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의 출제 의도만 잘 파악을 해도 연세대학교 문제는 거의 한 70%는 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는 가와 나 양자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에 적용해서 비판하는 문제지만은 가와 나와 다 3자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야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가, 나, 다. 자, 일단 제시문 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발현 방식 역시 세상이 진범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경향이 있었어요. 원시시대에도 정신경향이 있어요. 소모 정신경향이라고 쓸게요. 원시시대에서 점점 사회가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냐면은 정신의 발현 방식 역시 세상이 진범할수록 복잡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에서는 이런 소모하려는 정신경향이 단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유흥거리도 되게 단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사회가 진보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은이는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락이라고 얘기해요. 도락이라고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말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어낸 말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줘요. 도락이 뭔지를. 도락이 뭔지를 부연 설명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낚시, 뭐 당구, 바둑, 아니면 현대로 치면 게임이 되겠죠. 이거는 뭐 1910년도에 쓰여진 글이니까 일종의 여가 활동, 레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게 활력의 소모 활동이다, 도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도락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던가 당구를 친다던가 바둑을 둔다던가 총을 메고 사냥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락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나아가서 어떠한 강요 없이, 강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된다고 했어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문학도 되고 그 다음에 과학도 되고 그 다음에 철학도 되고, 즉 여기 삼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낭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활력을 소모하는 도락이라는 활동이 결국 나아가봤더니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도락의 성격이고 그 도락을 한 결과가 여기 나온 것처럼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철학도 된다. 네. 이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니까 여기서 기준을 하나 잡아보면은 활동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가에서는 활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도락과 비도락이라고 할게요. 도락이라는 활동가,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활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하루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일정 부분, 30이 될 수 있고 40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 활동이 있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봤을 때,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낭비적인 활동, 낭비적인 요소가 뭘까요? 도락일까요? 비도락일까요? 도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도락 활동에 대해서 가에서는 이러한 낭비적인 도락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태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주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대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소위 말해서 가와 나와 다가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설명하자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철학도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후생이 향상이 돼요. 이런 낭비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기부활동.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자린고비 같은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기부활동은 낭비적인 활동이에요. 왜? 그 금전을 사용하는 목적이 맞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기부활동이 말 그대로 낭비적인 활동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부활동을 통해가지고 사회적 후생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일종의 도락이 되고 낭비적인 요소지만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뒤에 나오는데 이러한 도락 활동은 인간 본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아본이고 당연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다. 통제가 불가능해. 인위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위적인 제한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에서 바라보는 어떤 활동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서 봅시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러한 제시문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냥 사례 제시문. 자, 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낭비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비교 기준을 뽑아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전 제시문 3개를 다 그냥 무슨 문학작품이라든지 사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제시문 하나 준단 말이에요. 비교 기준도 좀 쉽게 뽑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와 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뽑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에서 과학적 관리법에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프레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잠깐만 선생님이 제시문을 한번 볼게요. 자, 프랭크 길브레스트. 프랭크 길브레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봤더니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제시문 나에서 봤을 때는 활동 구분하면은 이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중에서 낭비적인 활동, 낭비적인 요소는 뭘까? 이 프랭크 길브레 쓰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럼 이쪽에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란 말이야.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재심은 나의 지은이의 태도는 뭘까?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거를 했더니 결과가 뭐냐? 이쪽에서 똑같아요. 효율성이 올라간다. 어떤 효율성? 작업의 효율성. 효율성 상승.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통제를 하거나 인위적인 어떤 제재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랭크 길브레스가 얘기하는 나의 살 관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러한 사례 제시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례 제시문을 일반화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쫙 들려주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 그럼 거기서 논지를 잘 찾아낼 거예요. 쉽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러한 사례 제시문이 나오면은 결국은 쪽에서 원하는 거는 핵심적인 논지가 뭔가를 한번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러한 사례 제시문에서 논지를 잘 못 찾아낼 뿐이란 말이에요. 예. 똑같다. 이솝 우화에서 듣고 우화를 듣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거리를 찾아내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제시문 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정신활동, 정신활동인데 뭐냐? 기억이라는 정신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억이라는 정신활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시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정신활동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과 망각이 있는데, 요거는 활동이라기보다 또 다른 정신활동이 다른 요소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걸 기억해요? 기억할 만한, 필요한 것,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무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00만 개의 사건이 있다면 100만 개를 다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를 기억을 하려면은 100만 번을 거슬러 가야 기억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건들을 너무 비효율적이다. 기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좀 덜 중요한 기억할 가치가 그러니까 기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은 다 망각시켜버리자. 네, 삭제시켜버리자. 그러면은 기억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 왜? 한 10만 번만 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의미 있는 사건. 망각은 의미 없는 사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낭비적인 요소일까요?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낭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야 된다. 한마디로 입장은 부정해요. 부정적인 입장이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망각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올라간다. 효율성 상승. 어떤 효율성? 기억의 효율성. 이쪽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사전 같은 거, 아니 사전이 아니라 무슨 오이책 같은 거 보면 뒤에 인덱스가 있어요. 네. 인덱스가 1000개 있는 거랑 인덱스가 100개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찾기가 쉬울까? 100개 있는 게 쉬워요. 여기 나온 거죠. 원근 단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1000개의 인덱스 중에서 의미가 없는 거 다 날려버리고 100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100개가 의미가 있으니까는. 그게 기억의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망각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 90년대생이잖아요. 네. 혹시 로보캅이라는 영화 본 사람? 로보캅 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SF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영화인데 이게 87년도가 그때 나왔어요. 이거랑 망각이랑 이 제시문다랑 연결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사고로 죽은 다음에 사이보그로 만들어요. 근데 인간의 뇌를 이용을 하고 어떻게 그 반도체 프로세스 같은 걸 어떻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근데 중간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 인격이 없으니까는 기억을 다 지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딱 삭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기억이 되살아나. 컴퓨터상에서 지웠는데. 그런 얘기만 들어봤잖아요. 컴퓨터상에 하드드라이브에서 삭제를 해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그게 왜? 거기서 컴퓨터상에서 이건 기억이랑 비슷한데 기억을 삭제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사건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소, 인덱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망각을 하는데 망각 과정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잊고 싶다고 잊혀지다. 다 기억을 했어.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럼 기억을 해내고 싶다고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나?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망각되었던 것이 다음 날에는 기억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상기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의로 돌아간 것이 있다. 즉 이러한 망각이라는 작용은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통제도 안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나다가 사실은 3자 비교 문제로 냈을 때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번 비교기죠. 활동에 대한 성격상으로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상으로 봤을 때 제시문 가랑 나 다가 비교가 돼요. 가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낭비적 활동에 대해서 나와 다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네. 그 다음에 나와 다도 그 다음 2단계로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서 뭘로? 이러한 그 낭비적인 활동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 나의 입장은 통제가 가능하다. 나의 입장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3자 비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나? 양자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을 시켜보라고 했어요.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이게 평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뭔가를 비판을 해라. 평가를 해라. 그러면 좀 위축되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비판을 하라, 평가를 하라. 그거는 대응을 해봐가지고 일치를 하면은 타당을 하고 일치를 하지 않으면은 타당을 하지 않다고만 여러분들이 밝혀주면 돼요. 즉 사실적 판단만 내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학생들인데 답안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와 나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장 정리가 됐어요. 그게 가는 낭비적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나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게 대해서 이제 근거가 나오겠죠. 네. 긍정적인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인간 본의이고 이러고 결국은 이런 낭비적인 활동을 그대로 뒀을 때 효율성이 올라간다. 문명이 발전을 한다.
반대로 나는 이런 낭비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제거를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올라간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바탕으로 재심은 다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범답안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재심은 낭비에 대해서 재심은 가와 나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자 비교는 100% 상반이에요. 어디서 상반이 되느냐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즉 가는 낭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재심은 나는 낭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부연 근거만 들어주면은 일단은 비교 문제는 됐어요. 여기서 비교 문제까지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한마디로 다에 적용을 하기 위한 입장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입장은 다에 적용을 시켰더니 시키기 전에 학생들이 이것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비판의 관점이에요. 평가의 관점. 이거는 재심은 다는 평가의 대상이. 그럼 평가의 대상이 뭔지를 요약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알지 않냐. 숙제자, 채점자. 내가 꼭 써줘야 돼?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논리적으로 뜬금없는 답안이 돼요. 관점은 있는데 대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반드시 요약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활동의 이해 방식을 평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이해 방식이 뭔지를 요약을 해줘야 돼요. 뭐냐? 효과적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기억에 대한 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기억은 낭비에 해당된다. 이것도 낭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왜? 앞에 거 가와 나도 다 낭비의 관점으로 해서 한마디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각활동은 변칙적, 불규칙적이다. 망각활동은 필요한 기억에 대해서도 일하면 시간이 지나면 망각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재심은 다에 나와 있는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비판에 들어가면 됩니다.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재심은 다의 이해 방식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왜? 전체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재심은 다는 낭비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가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서로 양자의 주요 논지는 충돌한단 말이에요. 가에 의하면 낭비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고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는 낭비에 해당하는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 효율을 얻는다는 다의 관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 가에 의하면 망각이 해야 될 수많은 사실들은 낭비가 아니에요. 다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일단은 다에서는 이거를 망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해줘야 기억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입장이니까는 일단은 타당하지가 않다, 상충된다 그런 식으로 비판적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봤더니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다의 이해 방식은 일부 타당하나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이게 학교 측에서 밝히는 가장 변별력 있는 키포인트였어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왜? 나와 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에요.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는 같지만은 뭐냐? 나는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게 인위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마음먹은 대로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라면은 다는 아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어떤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변칙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써주면은 가와 나의 입장에서 다를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답안이 됩니다. 뭐 대단한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근거만 들려면 돼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끝내고 사실은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좀 중요하니까 1번 문제까지는 그래도 논술점 쓴다는 학생들은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안을 적어냈어요. 이제 문제는 2번 문제죠. 2번 문제 밑에는 학교 측의 출제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는
페이지